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매달 딱 80만 원만 찍힌다면 친구들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그 돈으로 어떻게 사냐며 혀를 차거나 자식들 눈치 보느라 밤잠 설칠 게 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평생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반도체 하청 공장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30년 넘게 일했는데 정년 퇴직하고 손에 쥐어진 국민연금 명세서를 보니까 딱 82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 숫자를 본 날 저는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용인 중앙시장 근처 이름난 오리백 숙집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30년 지기 친구놈 하나가 수입 외제차 키를 식탁 위에 탁 올려두면서 그러더군요. 승범아, 너 평생 공장에서 고생하더니 연금이 겨우 80만 원이라며? 그거 요즘 서울 아파트 관리비도 안 돼.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어디 경비 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듣는데 입안에 든 고기가 모래알 씹는 것처럼 서글퍼지더라고요. 식당 안에 그 차가운 정적, 그리고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던 친구들의 그 눈빛. 저는 그날 백숙 한 점 제대로 못 먹고 도망치듯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인구 경안천 산책로를 혼자 걷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미자야, 나 정말 무능한 남편이지? 집에 와서 아내 손을 잡고 물었을 때 아내가 지어준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80만 원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부자가 되어보기로 말이죠. 과연 저와 제 아내 미자 씨는 그 돈으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기적처럼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비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오늘 그 2년 동안의 처절하고도 가슴 벅찬 기록을 여러분께 전부 공개하려 합니다. 남들보다 적은 연금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자식한테 재산 다 내주고 빈털터리 된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가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닌지, 진짜 노후의 품격은 어디서 나오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30년 공장 생활 끝에 남은 2억짜리 낡은 아파트와 80만 원 연금으로 시작된 저희 부부의 진짜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처음 맞이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생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울리던 알람 소리가 없는데도 제 몸은 기계처럼 번쩍 눈이 떠지더라고요.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내 미자 씨가 깰까봐 조심조심 거실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 오래된 24평 아파트는 새벽이면 베란다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어와서 꽤나 쌀쌀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굳은 살이 박여 갈라진 제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용인에 있는 그 큰 반도체 공장, 비록 대기업 직원은 아니었지만 그 밑에서 하청 기업 직원으로 30년을 버텼습니다. 남들 쉴 때 쉬어본 적 없고 명절에도 특근 수당 몇 푼 더 벌겠다고 기름 냄새 맡으며 기계랑 씨름했죠. 그렇게 30년을 바쳐서 받은 퇴직금이 딱 8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인생의 값이 8천만 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처음 그 숫자를 통장에서 확인했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걸로 우리 노후가 될까? 미자 씨 고생 안 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일남 일녀 자식이 있었거든요. 자식놈들이 용인에 있는 번듯한 반도체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결혼시킨다는 게 부모 등골 빼는 일인 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딸아이 시집 보낼 때 전세자금 조금 보태주고 아들놈 장가갈 때 그래도 기 죽지 말라고 집값에 얹어주고 나니 그 피 같은 퇴직금 8천만 원 중에서 남은 건 고작 1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 수중에 남은 건 20년 넘은 이 낡은 아파트 한 채와 통장에 남은 1천만 원, 그리고 매달 들어올 연금 82만 원이 전부였던 거죠.
막상 퇴직하고 나니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현역일 때는 공장에서 최 반장님 하며 따르던 사람들도 회사 문 나오자마자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하루는 아내 미자 씨가 주방에서 한숨을 쉬며 가계부를 적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우리 이제 아껴야 할 것 같아. 보일러도 조금만 틀고.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한 아내 입에서 관리비 무서워서 보일러도 못 틀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죠.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곤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일뿐인데 67 먹은 노인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처인구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아봐도 전부 젊은 사람들 아니면 단순 노무직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용인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건물 관리인 자리가 났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어르신, 여긴 70 넘은 분들도 줄 서 계세요라며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본 거울 속의 제 모습은 30년 전 패기 넘치던 청년 최승범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쓸모 없어진 낡은 부품 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연금 82만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부부의 숨통을 이렇게 조여올 줄은요. 친구들은 골프를 치러 가니 손주들한테 몇십만 원씩 용돈을 주니 자랑하는데 저는 마트에서 100원이라도 싼 두부를 고르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남몰래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 저는 인생 포기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차라리 내가 없는 게 아내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못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매달 나오는 82만 원.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에게는 형벌 같았습니다. 과연 이 비참한 밑바닥에서 저희 부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아직 남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이 고통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여러분, 한 달 생활비 80만 원이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혹시 짐작이나 가십니까? 공장에서 일할 때는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350만 원, 400만 원이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4분의 1 토막이 나버리니까 세상 모든 게 공포로 다가오더라고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저희 아파트 앞에 나가면 커피 한 잔에 4, 5천 원씩 하는 가게들이 널렸습니다. 예전에는 생각 없이 사 마시던 그 커피 한 잔이 이제는 제 하루 식비랑 맞먹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부부를 덮친 건 바로 매달 날아오는지로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아파트 관리비에 낡은 차, 자동차세까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4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거기에다 30년 넘게 공장에서 몸 버려가며 일했더니 여기저기 고장난 몸뚱이가 말썽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약가, 그리고 혹시나 모를 큰 병에 대비해 들어둔 실손보험료 15만 원을 빼고 나니 우리 부부 입으로 들어갈 식비는 딱 20만 원 남짓 남더군요. 하루에 6천 원, 한 사람당 3천 원 꼴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 미자 씨가 저녁상을 차리다 말고 조용히 제 옆에 앉더라고요. 여보, 다음 주가 우리 지영이 아들, 그러니까 우리 첫 손주 돌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딸아이니 잘 살 거라고 위안을 삼아보지만 그래도 명색이 할아버지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우리 가지고 있는 돈에서 조금만 빼서 금반지라도 하나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이미 친한 이웃에게 급전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고 다녔더라고요.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내색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내는 그 반지를 사기 위해 본인이 아끼던 오래된 금목걸이를 금은방에 가서 팔았다고 합니다. 용인 중앙시장 뒷골목에 있는 금은방에서 그 목걸이를 건네며 아내가 얼마나 울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처지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손주 돌반지 하나 내 손으로 못해줘서 마누라 폐물까지 팔게 만드나. 자괴감이 밀려오니 아내에게 오히려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누가 그런 거 하라고 했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못난 놈이 큰 소리 친다고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을 아내 가슴에 대모처럼 박아버렸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는데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들 앞에서는 당당한 척하지만 뒤돌아서서 지갑 확인하며 한숨 쉬어본 적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인간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의 권위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난이라는 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끈질기게 우리 삶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번은 처인구청 근처 마트에서 10일 행사하는 라면을 집으려다 옆집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카트에 고기도 담고 비싼 과일도 듬뿍 담는데 제 손에 들린 라면 묶음이 왜 그렇게 부끄럽던지요. 그 짧은 찰나에 저는 계산도 안 하고 마트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한 기분,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예전에 동료가 용인으로 이사 간다던 저에게 했던 농담이 떠오르더군요.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혹은 자식들 집으로 기어들어가게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80만 원은 우리를 살리는 돈이 아니라 겨우겨우 숨만 붙여놓고 고문하는 창살 없는 감옥 같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비참한 날들 속에서도 우리 부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건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이대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일뿐이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한참을 방황하며 아내 눈치만 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는데 햇살이 우리 집 낡은 베란다 창틀을 비추는 게 보이더라고요.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창틀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공장에서 기계 고치던 솜씨는 다 어디 가고 여기서 녹슨 기계처럼 멈춰 있나? 저는 그 길로 걸레를 빨아와서 온 집안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마음까지 먼지 구덩이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닦고 또 닦으니 20년 된 이 24평 아파트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더라고요. 그때 아내 미자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기운내요. 돈이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80만 원의 기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용인시 처인구청 근처에 있는 노인 복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살았는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곳에 간다는 게 꼭 나고자처럼 느껴졌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복지관 입구에서 서성거리며 들어갈까 말까를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서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어르신, 여기는 노후를 즐기러 오시는 곳이지 도움받으러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니어들을 위한 지원금이나 소일거리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라는 공익형 일자리를 신청했습니다. 하루에 딱 3시간 동네 산책로 쓰레기를 줍고 정돈하는 일이었죠. 이게 대단한 돈은 아니지만 한 달을 꼬박 채우니 제 통장에 29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80만 원 연금만 있을 때는 세상이 잿빛이었는데 내 땀 흘려번 29만 원이 더해지니까 통장 숫자가 109만 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109만 원이라는 숫자가 저에게는 1000만 원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미자야, 오늘 저녁엔 중앙시장 가서 고기 좀 끊어오자. 오랜만에 큰 소리치며 아내와 손을 잡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인구 중앙시장 할머니들은 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르신,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 하며 검은 봉지에 콩나물을 한 줌 더 얹어주더군요. 그 따뜻한 덤 하나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실은 당신 몰래 연금 저축 들어둔 거 조금 더 있었어.
우리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다. 알고 보니 아내는 제가 공장 다닐 때 명절 떡값이며 보너스를 조금씩 떼어 저희 부부만의 비상금으로 보험처럼 챙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돈을 아끼는 게 고통이 아니라 일종의 게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외식 끊고 가까운 거리는 용인 경전철 대신 튼튼한 두 다리로 걷고 시청에서 열리는 무료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다니며 저희 부부의 삶은 채워졌습니다. 한 번은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생활비 모자라지 않으세요? 제가 조금 보내드릴까요? 예전 같으면 그래, 힘들다 하며 넙죽 받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 아버지는 지금 인생에서 제일 부자로 살고 있다. 걱정 말고 너희나 잘 살아라.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평생 자식한테 주기만 했던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노후를 지키고 있다는 그 당당함.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예전엔 처인구 구석진 우리 집이 병원이랑 멀어서 불안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40분 거리를 매일 아침 산책하며 걷는 건강한 체력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연금 80만 원에 제 용돈 29만 원, 합쳐서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그 누구보다 우아하고 품격 있게 사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었습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이대로만 가면 우리 노후는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다시 한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진짜 위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남은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예전보다 줄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넉넉해지는 그 묘한 기분 말입니다. 저희 부부가 80만 원 연금에 제 소일거리 29만 원을 더해 109만 원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바뀐 건 바로 우리 부부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눈 뜨자마자 오늘은 또 어디서 돈이 나가나 걱정부터 앞섰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의 불행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고 나를 찾아주는 곳이 없다는 데서 오더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섭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주민이라면 다들 아시는 경안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새벽 공기가 얼마나 달콤한지 30년 공장 기름 냄새가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걷는 걸 넘어서 저희 부부는 돈 안 쓰고 우아하게 사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아내 미자 씨는 처인구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도서관의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거기서 시니어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도 듣고 컴퓨터 배우는 수업도 들으면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가 저녁 식탁에서 아주 상기된 얼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보건소에서 복지 프로그램 신청하고 왔는데 우리 나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랑 혜택이 이렇게나 많대요. 사실 저나 아내나 평생 일만 하느라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자존심 내세우느라 그동안 외면했던 거죠. 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를 통해 아내도 주 2회 어린이집 도우미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 웃음소리 듣고 오더니 얼굴에 주름이 펴지고 생기가 돌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며 집안에만 계시는 분 계세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문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우리 같은 시니어들을 위한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남들 눈에 저 사람 형편이 어려워 저러나 보일까봐 움츠러들기도 했죠. 그런데요, 막상 해보니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우리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를 보내주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저희 부부는 용인시청에서 무료로 상영해주는 영화를 보러 갑니다. 팝콘 한 봉지 사들고 손잡고 영화를 보는데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보내준 50만 원 용돈보다 아내랑 웃으며 영화 보는 이 한 시간이 수만 배는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오늘 꼭 연애할 때처럼 멋있네.
아내의 그 실없는 농담 한마디에 제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툭 풀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의 외제차나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8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써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지 그 비결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이 마치 보물찾기 같았거든요. 생활비 아끼려고 아파트 베란다에 스티로폼 박스 가져다 대파도 심고 상추도 키웠습니다. 물 주고 정성 들이니 쑥쑥 자라는데 그게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마트에서 사면 3,000원인데 우리가 키우니 공짜네. 아내랑 마주 앉아 쌈 싸먹으며 깔깔대고 웃는 그 순간 저는 제가 용인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니 자식들도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불안한 눈으로 저희를 보던 아들과 딸이 이제는 주말이면 자기들이 먼저 처인구 맛집 찾아놨다며 모시러 오더라고요. 이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80만 원 연금으로도 충분히, 아니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던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우가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처절한 기록입니다. 아직 진짜 위기는 시작되지도 않았거든요. 여러분, 폭풍 전야라는 말 아시죠? 세상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해야 했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가짜 안도의 순간이었습니다. 80만 원 연금으로 시작했던 저희 부부의 생활은 1년이 지나자 놀라울 정도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용인 처인구 우리 집 앞마당 같은 산책로에는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제 통장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소일거리로 번 돈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아내 미자 씨랑 저는 우리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며 웃기까지 했으니까요. 한 번은 용인에 있는 반도체 대기업 다니는 아들 녀석이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정말 80만 원으로 생활이 되시는 거예요? 아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묻기에 저는 당당하게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연금 82만 원에 제 용돈 29만 원, 그리고 아내가 가끔 소품 만들어 팔아번 10만 원 남짓, 거기에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30만 원까지 합치니 우리 부부에겐 150만 원이라는 거금이 생기더라고요. 그 돈이면 처인구에서 우리 둘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손주들 용돈 5만 원씩 쥐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들이 준 돈 모아뒀다가 다시 돌려주시는 분 계세요?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그 돈으로 아내랑 보험도 하나 더 들고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해 연금저축 계좌에도 조금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 통장에 500만 원이라는 비상금이 모이더군요. 30년 공장 생활하며 수억 원을 만질 때보다 이 500만 원이 주는 든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당신 고생만 시켰던 거 보상받으러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제가 넌지시 건넨 말에 아내는 소녀처럼 좋아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밤 거실에 앉아 제주도 맛집을 검색하고 가장 저렴한 비행기 표를 예매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의 맛이구나. 이제야 우리 인생에 보상받는 시간이 왔구나 싶었죠.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웃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한 번은 아들이 지나가는 말로 요즘 반도체 경기가 좀 안 좋네요 라고 했지만 대기업 다니는 녀석이니 별일 있겠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날 아들에게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아버지가 비상금 좀 모아뒀다며 허풍까지 떨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 입을 때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아내랑 제주도 여행짐을 싸고 있는데 아들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 사고 좀 쳤어요.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없으면 저 큰일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돋보기 안경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주택 대출도 다 갚았고 자식들도 대기업 다니니 이제 걱정 없다고 믿었던 제 믿음이 단 1분도 안 되는 전화통화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우리가 설계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다 됐다고 생각한 순간, 이제 좀 살만하다고 안도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왜 그래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묻는 아내 미자 씨의 눈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연금 80만 원으로 아끼고 아껴서 만든 이 작은 평화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건 정말 한 찰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 뒤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저와 아내는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제주도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시 그 비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어야 했을까요? 제주도 여행 가려고 새로 산 캐리어 앞에서 저는 한참을 돌부처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쳤었나 봐요. 친구 말만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사기였대요. 용인 기흥에 있는 그 큰 반도체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만 살 줄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남들 주식이다 코인이다 할 때도 묵묵히 제 갈 길 가던 녀석이었는데 막상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억 원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돈을 날린 게 아니라 급한 마음에 회사 공금까지 손을 댔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까지 5천만 원을 메꾸지 않으면 저 바로 고소당하고 회사 잘려요. 5천만 원. 매달 80만 원 연금 받아 콩나물값 500원 아끼며 사는 저희 부부에게 5천만 원은 저기 용인 시청 꼭대기보다 더 높고 아득한 숫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 30년 공장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도록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다시 그 지옥으로 저를 끌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내 미자 씨가 제 팔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거든요. 여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감옥 가면 어떡해요?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그 길로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통장들을 전부 꺼내 거실 바닥에 펼쳤습니다. 80만 원 연금 아껴서 모은 비상금 500만 원, 아내가 자식들 몰래 들어뒀던 보험 해약 환급금 1,200만 원, 그리고 퇴직금 남은 거 아끼고 아껴둔 1천만 원. 다 긁어 모아도 아들이 말한 5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냉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돈을 채우려면 결국 이 낡은 24평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보, 이 집은 우리 마지막 보루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린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요. 아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죽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집을 따지고 연금을 따지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 홈페이지를 뒤지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67 나이에 아들 사고 친 거 수습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는 제 모습이 거실 유리창에 비치는데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노후 자금 조금 모아놨더니 자식이 한순간에 다 말아먹는 그 기분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자식에 대한 믿음과 내 인생에 대한 보람을 통째로 잃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 처인구 밤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불 켜진 아파트들 중에
우리처럼 속이 타들어가는 집이 또 있을까 싶더군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에게 모진 소리하고 인연을 끊어버릴까 하는 못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80만 원 연금으로도 살았는데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지만 그건 제 너무나도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사고는 시작에 불과했고 이 일로 인해 저희 가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 큰 갈등과 배신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거든요. 진짜 위기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이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가장 처절한 사투로 이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날을 꼽을 겁니다. 아들의 전화를 끊고 난 뒤 우리 집 거실은 마치 상을 당한 집처럼 정막만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위해 아껴뒀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식어버린 보일러 기운만이 우리 부부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죠.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30년 공장 생활의 자부심을 통째로 부정해야만 만질 수 있는 피눈물 같은 액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평생 가본 적도 없는 은행 대출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정장 차림의 젊은 은행원은 제 신용등급과 소득증빙 서류를 한참이나 훑어보더군요. 어르신, 하청 기업에서 정년 퇴직하신 지 2년이나 되셨고 현재 소득은 국민연금뿐이라 일반 신용대출은 어렵습니다. 그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평생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았는데 세상은 제 땀의 가치보다 통장에 찍힌 숫자로 저를 판단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 부부의 마지막 안식처인 이 낡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는 것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용인 처인구 중앙시장 근처에서 딸아이를 만났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우리 딸 지영이가 제 초췌한 얼굴을 보더니 단번에 눈치를 채더군요. 아빠, 설마 오빠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오빠는 정말 정신 못 차렸네.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딸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내 오빠 아니냐?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제 말에 딸아이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뭐 잘 사는 줄 아세요? 우리도 용인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내느라 허덕여요. 아빠, 제발 이번만은 냉정해지세요. 자식들끼리 서로 헐뜯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 여러분은 아십니까? 돈 5천만 원 잃는 것보다 평생 애지중지 키운 남매가 원수가 되는 걸 보는 게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 미자 씨는 결국 알아누웠습니다. 여보, 차라리 우리가 주택연금 신청해서 그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될까요?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택연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생명줄인데 그걸 미리 당겨서 아들 사고를 수습하는 게 맞는지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내는 그 와중에도 저 몰래 사돈댁에 전화를 돌렸더라고요. 며느리 친정까지 이 사실이 알려졌으니 아들놈 면목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겠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렇게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돌렸습니다. 동창회에서 제 연금 80만 원을 비웃던 그 친구놈에게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이, 승범이 아닌가? 갑자기 웬일이야? 그 친구의 거만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급하게 쓸 돈이 좀 필요한데 라는 말을 삼켜야 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비굴한 부탁을 뱉어내려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돈을 구하러 다니는 제 등 뒤로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집 아들이 대기업 다니더니 사고 쳤대. 평생 공장에서 고생해서 번 돈 다 날리게 생겼네. 환청처럼 들리는 그 말들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부모는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발판을 만드나 봅니다.
결국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보험을 해약하고 아파트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서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 뭉치를 가방에 넣고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제 발걸음은 손뭉치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보내면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서 아픈 몸을 이끌고 따라 나온 아내 미자 씨가 제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피 같은 돈을 건네준 뒤 아들 녀석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 부부의 영혼을 통째로 무너뜨릴 만큼 잔인했으니까요. 과연 우리 부부는 이 희생의 대가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직 남은 이야기가 제 가슴 속에 한 맺힌 진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식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제 목숨이었습니다. 그 피 같은 5천만 원을 가방에 담아 아들을 만나러 가던 날, 용인 처인구에서 아들이 사는 기흥까지 가는 그 길이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지요.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옆자리에 앉은 아내 미자 씨는 창밖만 보며 연신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막상 만난 아들 녀석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안쓰러움보다 서글픔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가방을 건네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이건 아버지가 30년 공장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번 내 엄마랑 나의 목숨이다. 이거 없으면 우린 이제 정말 빈털털이다. 알겠니? 그런데요, 제 아들이 가방을 받으면서 내뱉은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고마워요, 아버지. 근데 이거 이자는 어떻게 하죠? 제가 당장 갚기는 좀 힘든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이자, 걱정부터 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 농사가 한순간에 흉작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지만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내 눈을 도저히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우리가 연금 80만 원으로 아끼고 아껴서 만든 그 작은 평화가 자식의 철없는 욕심 한 번에 공중분해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 바닥에 흩어진 제주도 여행 가이드북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그걸 조용히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아 보이던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아이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미쳤어요? 오빠한테 그 돈을 다 주면 어떡해요? 딸아이의 고함 소리가 24평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너희 오빠가 죽게 생겼다는데 그럼 어떡하니? 아내의 흐느낌에도 딸은 냉정했습니다. 오빠는 대기업 다니면서 자기 살길 찾겠지만 두 분은요?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무슨 돈으로 낼 거예요? 나중에 아파서 병원 갈 일 생기면 그때도 우리한테 손 벌릴 거잖아요. 딸아이의 그 직설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었거든요. 매달 나오는 연금 80만 원 중에서 이제 대출 이자로 30만 원이 빠져나가게 생겼습니다. 남은 50만 원으로 우리 부부 약값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나면 정말 밥만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아이도 사실은 남편이랑 상의해서 저희 노후 자금으로 보태주려던 적금을 깨서 자기들 집 대출 갚는 데 썼다더군요. 자식들도 각자 자기 살기 바쁘다는 걸,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요즘 세상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처인구 중앙시장 뒷골목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예전에 공장 동료가 했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까봐,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오더군요. 길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정작 내 옆에 남은 건 빚더미와 원망뿐인가? 막상 해보니까요.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준 뒤로 아들 녀석은 고맙다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해서 그런지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사돈댁에 소문날까봐 저희 집 근처에는 발길도 끊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식 위해서 모든 걸 내줬는데 정작 자식은 그걸 당연한 권리로 아는 경우 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요.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예전엔 그저 건강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파서 병원비 나가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아내 미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 제안이 저희 부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진짜 인생의 반전은 돈이 다 떨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땀 흘려 일한 30년 세월이 자식의 실수 한 번에 씻겨 내려갔을 때 저는 제 인생이라는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지옥 같은 침묵 속에서 아내 미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로 우리 인생 살아요. 자식들한테 줄 거 다 줬으니 이제 미련도 버려요. 그 말이 마치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밤 인생에서 가장 독한 결심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자식들은 여전히 오빠 탓, 부모 탓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은 주택연금 신청할 거다. 그리고 남은 돈은 우리 죽을 때까지 약값으로 쓸 거야. 이제 너희에게 줄 돈은 단 10원도 없다. 그러니 앞으로 돈 이야기할 거면 이 집 문턱 넘지 마라.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부모가 다 주겠다고 할 때는 우습게 보던 자식들이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으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모진 소리하고 돌아서서 방에 들어가는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 아내랑 둘이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 30만 원을 떼고 나면 우리 수중엔 딱 50만 원 남짓 남았습니다. 거기에 제 소일거리 29만 원을 합쳐도 8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 400만 원 벌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사람이 욕심을 버리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이제 용인 처인구 경안천 산책로를 걸을 때 남의 눈치 안 보고 제일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나갑니다. 중앙시장에서 1,000원짜리 호떡 하나를 나눠 먹어도 강남 비싼 한정식집에서 자식들 눈치 보며 먹던 밥보다 수만 배는 더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오히려 부부 사이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우리 남편 고생했네 하며 웃어주고 저도 아내의 거친 손을 잡으며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라는 말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기대를 접고 우리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연락을 피하던 아들 녀석이 먼저 반찬을 싸들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머님,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라며 진심으로 묻더군요. 돈으로 산 효도가 아니라 부모의 당당한 독립이 자식들을 움직인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의 가장 큰 재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게 바로 진짜 복지고 진짜 노후 준비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82만 원을 희망지원금이라 부릅니다. 비록 남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액수일지 모르지만 이 돈은 우리 부부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살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올라가. 그 동료의 말이 이제는 우습게 들립니다. 저는 용인 처인구의 이 낡은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아내 미자 씨와 함께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고 있으니까요. 비싼 보험이나 화려한 대출 갈아타기 같은 건 몰라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전부 잃은 줄 알았지만
기적처럼 진짜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처절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겪지 말아야 할 노후 자금의 진짜 진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리는 이 뼈아픈 조언만큼은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67, 남들은 은퇴해서 편히 쉴 나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지난 2년 동안 인생의 가장 뜨거운 지옥과 가장 달콤한 천국을 한꺼번에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겪은 이 피눈물 나는 경험을 통해 똑같은 길을 걸으실지 모를 여러분께 뼈아픈 조언 몇 가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자식에게 내주는 돈은 투자가 아니라 기부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굶어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좋죠. 하지만 노후의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다 내주는 건 자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부모 스스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5천만 원을 건넸을 때 저는 그게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들에게 의존이라는 독을 준 셈이고 제 아내와 저의 노후라는 마지막 구명보트를 스스로 구멍낸 꼴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는 소리를 해도 여러분의 마지막 집 한 채와 국민연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손에 쥐고 계셔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력을 잃는 순간 자식에게는 부모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된다는 것. 이게 제가 처인구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밤새 울며 깨달은 차가운 진실입니다. 둘째는 돈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이 수만 배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통장에 1억 원이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80만 원이 무섭습니다. 목돈은 자식이 사고 치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순식간에 녹아 없어집니다. 하지만 매달 나오는 연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부부의 생명줄입니다. 제가 만약 퇴직금 8천만 원을 그대로 쥐고만 있었다면 아마 진작에 아들 사고 수습하느라 다 날리고 지금쯤 길거리로 나앉았을 겁니다. 80만 원이라는 돈이 적어 보여도 그게 매달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의 계획이 세워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당장 큰돈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대신 매달 단돈 10만 원이라도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연금이나 일자리를 만드세요. 그게 바로 노후의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생각과 달랐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은 노후의 가장 귀한 자산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5천만 원을 날리고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울 때 제 곁을 끝까지 지켜준 건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아니라 함께 80만 원 연금 가계부를 쓰며 울고 웃어준 아내 미자 씨였습니다. 여러분, 비싼 옷 사입고 좋은 차 타는 거 그거 다 한때입니다. 진짜 부자는 아플 때 물 한 잔 떠다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초라한 연금 통장을 보고도 여보, 우리 고생했다며 손 잡아줄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입니다. 돈이 없다고 어깨 펴지 못하고 동창회 피해 다니지 마세요. 80만 원으로도 충분히 우아하게 살 수 있고 충분히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인구 산책로를 걸으며 깨달은 건 세상은 내 통장 잔고를 보지만 하늘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게 웃으며 살았는지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 긴 사연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겨우 8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며 콧방귀를 뀌실지도 모르겠고 또 누군가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희망을 얻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식에게 다 주지 말고 내 마지막 노후 자금은 내가 지켜라. 둘째, 목돈보다 매달 들어오는 작은 연금의 힘을 믿어라. 셋째, 돈보다 귀한 건 옆에 있는 배우자와 나의 자존감이다. 혹시 지금 노후가 막막해서 밤잠 설치시는 분 계신가요? 용인 처인구에 사는 67 최승범이도 해냈습니다. 80만 원 연금으로도 저희 부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저희 부부의 사연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시니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시니어들의 당당한 노후를 응원하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진솔하고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가 저물어가는 노을처럼 아름답고 평온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